네, 안녕하세요. 이제 보실 내용은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죠. 그래서 민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자,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1조 2항에 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을 잘 지켜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가장 상위법인 이 헌법을 정확하게 준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고위 권력층, 이 상위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러한 헌법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제 준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현대사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켰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쫓겨나기도 하고 총에 맞기도 하는 등,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통명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이제 대통령에서 이제 물러나고 하야하고 또 공화국이 바뀌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대표적인 이 혁명이 있었죠. 굉장히 자랑스러운 혁명.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4.19 의거였었는데 이게 이제 격상이 되어서 1960년도에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이 4.19 혁명이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뒷부분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월 18일 날, 자, 이게 1960이잖아요. 정확히 20년 후에 1980년 5월 18일 날 5.18 민주화 운동이 광주에서 열렬하게 전개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자, 합동수사본부장에 있었던 전두환이 탱크와 이제 공수부대를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도 했었죠. 자, 어쨌든 여기에 이제 탄력을 받아서 1987년이죠.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6월 60 항쟁이라고도 얘기해요. 60 민주화 항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대통령을 직접 우리 손으로 뽑는 직선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대통령 직선제. 알겠죠? 그 이전에는 대통령을 치권에서 뽑는 대통령 간선제였었어요. 물론 그 간선제 이전에도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대통령 직선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승만 정권 시절에도 대통령 직선제가 있었는데 1972년 유신헌법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선포가 되면서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거의 한 16년가량을 우리 손으로 직접 16년, 17년가량을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자, 모든 권력은 이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역사 발전이라는 개념이 있었지 않습니까? 역사는 항상 발전을 할까요? 역사 발전. 역사는 항상 진보할까요? 퇴보할까요? 라는 물음을 이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역사 발전이라는 개념을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 자, 민이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보통 역사 발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민이 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발전하다가 다시 유턴을 해서 퇴보를 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독재 정권 하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극복을 하고 4.19 혁명이라든지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또는 60 민주화 항쟁이라든지, 자,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역사를 발전시켜 나갔었습니다. 우리는 이 발전된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켜나가고 더더욱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봐야 되는데, 요즘 최근에 2013년이죠. 지금이 2013년 7월경에 지금의 이제 전국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선이 국정원 의혹이 있고 교수들이 시국 선언을 하고 대학생들이 이제 시국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고등학생들까지 가세를 해서 이제 시국 선언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광화문에 이제 촛불을 들고 나가서 시위도 하는, 국가가 이 선거 과정에서 개입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국정원 사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좀 어느 정도 약간 좀 퇴보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없는 지금의 상황이다.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켜나가고 계승 발전해 나가야 되는 우리의 어떤 역사적 소명이 있죠. 과제가 있고.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좀 서론이 좀 길었었는데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이승만 정권과 4.19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권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1공화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1공화국. 자, 제1공화국. 제1공화국이 되겠는데 지금 1987년 시제거든요. 2013년 지금 현재는 1987년도에 헌법이 바뀌고 그 다음에 국가 전체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싹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에 공화국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1공화국인데 이 제1공화국의 특징이 있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직접 뽑았습니까? 아니면은 국회의원들이 뽑았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뽑았죠. 대통령 그래서 간선제다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대통령 간선제 간접적으로 뽑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이 직접 뽑았습니다.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이 될 때에 5월 10일 날 50선거가 실시가 되었었다고 앞서 설명해드렸었죠. 이 50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래서 뽑힌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 대통령에 선출이 되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가 있고 뭐 단원제라든지 국회가 아니라 하나라는 얘기예요. 단원제라든지 또는 이 지방자치제와 같은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적 요소들이 어느 정도 갖춰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 권력 기반은 한국민주당이에요. 한국민주당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남한만의 단독정부에 찬성하는 입장이 있었죠. 지주라든지 이 친일적 성향을 뗀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민주당이었었습니까? 줄여서 이제 한민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이승만이가 이제 대통령을 쭉 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은 4년 중임제예요. 4년 중임. 그러니까 2번까지밖에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3번까지는 못해요. 미국식을 따라서 미국에도 4년 중임제인데 미국식을 따라가지고 2번까지밖에 못하는데 1950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국회의원은 원래는 4년마다 한 번씩 뽑거든요. 그런데 초대 국회에 한해서만큼은 2년 임기를 두었었어요. 1948년 5월 10일 날 선거했으니까 언제 또 선거해야 됩니까? 1950년 5월 달에 선거를 해야 되겠죠? 1950년 5월 30일 날 선거를 했는데 이승만 세력이 다 낙선을 하고 무소속이라든지 이 야당 계통의 국회의원들이 되고 선출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국회에서 이렇게 선출이 된 국회의원들이 누굴 뽑습니까? 대통령을 뽑잖아요. 자, 그런데 야당 성향의 사람들이 대부분 국회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이승만이 차기의 대통령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자,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지 말고 국민이 직접 뽑자. 국민이 직접 뽑으면 나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선출해줄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승만이. 자,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52년경에 이제 제출했는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이제 부결이 되었었어요. 부결이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제출하게 되는데 어쨌든 자, 대통령을 그래서 직선제 개헌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뭐냐면 1차 개헌이에요. 자, 우리나라 1차 개헌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1952년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지지 세력이 굉장히 약화가 되었었죠. 말씀드린 대로 1950년 5월 30일 선거 때에 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심이 이완이 되었어요. 친일파 청산의 소극적 태도가 있었고요. 그죠? 반민특위를 이제 무력화시키고 막 이런 어떤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이승만이가. 자, 그리고 국민방위군 사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국민방위군 사건이요. 이 1951년경에 1.4 후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중공군이 쳐내려오게 되면서 1월 4일날 눈물을 먹고 이제 서울을 이제 철수하게 되거든요. 이게 1.4 후퇴가 되는데, 그 1.4 후퇴 때에 후방 지역의 방어를 담당할 제2국민역 50만 명을, 자, 17세에서 이제 40세에 이르는 장병들을 모집을 해서, 자, 후방으로 이제 후퇴를 시켜서, 후방 뭐 대전이라든지 부산 일대로 부산 그 일대에 이제 그 훈련소로 이제 집결을 시키려고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이제 국방 예산이, 자, 국민방위군으로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게 중간의 고급 장교들이, 자, 이 국민방위군의 이 예산을 완전히, 자, 뒤에서 이제 꼴까닥 해먹는 거예요. 착복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당시 국방장관이 이제 신성모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자, 어쨌든 이 김윤근이라는 사람이 이 국민방위군의 총사령관이었었거든요. 사령관으로 임명이 되었었는데, 이 김윤근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고위 장교들이, 자, 엄청난 이 돈을, 국방 예산을 착복을 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 남쪽으로, 자, 훈련소로 이제 집결을 해야 되는데, 자, 식량도 없고, 의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군대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뭐 전염병이라든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속출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죽은 인원만 한 10만 명 이상이 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국민방위군 사건. 이 굉장히 비참한 사건이에요. 이승만 정권이 이런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인해서 인기를 얻을 수가 없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기존의 간선제로는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서 1951년경에 51년 이제 12월경에 자유당을 창당을 하게 되고요. 국민방위군 사건이 있었고, 자유당을 창당을 해서 이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하겠다. 헌법 개헌에 개입을 하겠다. 라는 그런 어떤 의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자, 법안을 제출했었는데 국회에서 이게 부결이 되었었죠. 그런데, 자, 1952년 7월경에, 여름경이죠. 이 대통령, 지금 한창 막 그 6.25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시기지 않습니까? 1952년 2월에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키게 돼요. 이때 이제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산에 임시국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임시국회에 출근하는 국회의원들을, 자, 이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체포를 해서 52명을 이제 연행을 해가게 되는, 자, 이런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죠. 행정부에서 입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국회 안에는 군인이라든지 또 이 경찰력들이 배치가 되어서 삼엄한 경계 하에서 기립으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얘기하죠. 기립으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가 되는 사건, 요게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국회의원 52명을 연행한 사건, 요게 이제 부산 정치파동이죠. 우리나라 민주주의 후진성을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야당 의원들이 국제공산당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연행을 했었어요. 이 사람들을 공산당으로 이제 몰아붙였다는 얘기죠. 자기 정적들은 무조건 자기와 생각이 다르거나, 우리 독재 정권을 구축하는데 방해되는 인물들은 전부 다 공산당으로 몰아붙이게 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웃기는 사건들이죠. 자, 그래서 국회를 탄압하고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통과시킨 사건이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발췌 개헌이라고 얘기해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발췌 개헌이다. 발췌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국회에서는 양원제를 이야기했어요. 국회를 두 개로 구성하자. 양원제 플러스
정부를 내각 책임제로, 내각 중심제로 하자라고 이제 법안을 제출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이승만 측이 되겠죠? 정부 측에서는 당원제로 하자, 국회를 하나만 하자 라고 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자, 국민이 직선제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 직선제와 정부 측의 직선제와 국회 측의 양원제를 발췌를 했다. 그래서 국회의 의견도 우리가 존중을 했다 라는 식의 어떤 보여주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발췌 개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역사상 첫 번째 개헌이다, 1차 개헌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췌 개헌안, 대통령 직선제와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이 통과가 되어서, 여기 내각 책임제 얘기 잘못 나와있죠. 내각 책임제가 아니라 뭡니까? 양원제죠. 내각 책임제가 아니고. 자,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의 이승만이 그래서 당선이 되어 1952년도 이 전쟁 중에 8월 달에 직접 선거를 했었어요. 전 국민들이 이제 투표를 했는데 이승만의 지지도가 아직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아무래도 인지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운동 경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처구니 없게도 대통령이 두 번째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게 바로 이 이승만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당이 그래서 승리를 했었다. 자, 이게 이제 발췌개헌으로 이제 그 대통령이 두 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승만이 1948년 8월에 한 번 대통령이 되었었고, 그리고 1952년 8월에 한 번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 4년 중임제잖아요? 4년 중임제. 그러니까 총 8년까지밖에 대통령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56년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때 되면, 이때 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대통령 선거는 이승만이가 출마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출마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출마를 못하게 되는데, 이승만이는 또 대통령을 또 해먹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제 대통령을 해먹고 싶은 게 바로 이승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54년에 있었습니까? 1954년에 이때가 이 1954년이 되겠는데, 1954년도에 다시 개헌을 추진을 하게 돼요. 국회에다가 또 제출을 했어요. 야, 우리 이 건국의 아버지다. 응? 이승만이가 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었냐. 이 공을 좀 생각을 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자, 3번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출마할 수 있게, 나이도 이제 거의 이제 80 가까이 되고, 죽을 날밖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그렇게 좀 해주자. 라고 하는 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이 법안을 제출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4.4.5 개헌이 되겠는데, 자, 4.4.5입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 1창이 있었죠. 그리고 뭐냐면 4.4.5입 개헌이, 자, 이게 이제 2차 개헌이에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헌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제적 국회의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이 헌법이 개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안이 국회에 이제 제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법안이 그런데 부결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적 의원이 204명이 있었어요. 자, 제적 의원이 204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135표가 이제 찬성이 눌러졌었어요. 찬성으로 선포가 되었어요. 그래, 135명인데, 204의 3분의 2를 얘기하면, 135.3333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35.3333이 되어야만이 이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135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4.4.5 개헌,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 철폐하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부결되는 거잖아요? 부결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도 부결을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수학자들을 동원을 해서, 자, 그러니까 4.4.5, 쉽게 얘기하면 반올림이죠? 이게 반올림인데,
반올림을 하자. 그러니까 4는 죽이고 4는 내리고 5는 올리자. 5 이상은 올리자. 라고 하는 게 4, 4, 5이 되겠는데, 그래서 4 밑에, 그러니까 3이 되겠죠? 3 밑에는 죽이고 5 이상은 올리자. 그러니까 135.5는 이제 136으로 하고 135.333은 135로 해도 3분의 2가 되게 하자라고 하는 이 해괴한 논리를 자 적용을 시켜가지고 자 이 사사오의 변이 통과가 돼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는 그래서 죽임 제한이 철폐가 되고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사사오임 논리에 대해서 이기전 팀의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대 대통령이 한해 죽임 제한 조항 철폐했었는데 대통령 중심제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었고, 자 개헌 투표에서 1표 부족으로 부결되었었는데 이거를 4.4.5입이라는 억지 논리로 통과를 시켰다. 자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저항으로서 민주당이 자 창당이 되는 겁니다. 1955년경에 민주당이 창당이 되어 한민당이 민주국민당으로 바뀌고 그 민주국민당 세력의 대부분 이 민주당에 들어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당 세력들이 반 이승만 전선을 결성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승만과 이제 그 치열한 이 선거전을 벌이게 되는 모습을 나중에 또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 밑에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 선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 선거는 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또 당선이 되었었어요. 이때도 우리 국민들이 참 민부가 좀 나섰는지 어쨌는지 이승만을 계속해서 뽑아주더라고요. 이승만이 뭐가 그렇게 잘한 게 있다고 말이야. 그쵸? 자, 56년 선거에서 이때는 누가 이제 출마를 했었냐면, 자, 이승만. 그리고 이제 신이키라는 양반이 있었어요. 신이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했었던 이 독립운동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활동도 했었고,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었던 조봉암이라는 양반이 있습니다. 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진보당이라는 당을 이제 출범을 시켜서 진보당,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진보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조봉암이 무려 당시로서 굉장히 혁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30%가량을 득표를 하는 이 기염을 토했다. 조봉암이. 신익희는 이 전라도 지역으로 유세를 내려가다가 급사를 하게 돼요. 갑자기 죽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승만과 이 조봉암이 둘이 이제 하게 되는데, 신익희 추모표가 굉장히 많이 또 나왔다고 하거든요. 신익희가 어쨌든 굉장히 그 당시에 이승만을 제칠 가장 강력한 이 후보였었는데, 민주당의 후보였었는데, 신익희가 참 민주당 입장에서 안타깝게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승만이 또 당선이 되게 되는구나. 1956년이 되겠죠, 이게. 자, 이승만 정부가 그래서 독재체제를 완전히 강화하고 반공체제를 강화하여 독재 권력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이제 조봉암은 1960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56년. 그리고 이제 60년에 대통령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52년에 있었고요. 48년에 있었죠? 48, 52, 56, 60년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60년 선거에 나올 이 조봉암이 이승만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한 위협으로 이제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조봉암을 죽여버립니다. 조봉암은 항상 뭐라고 했었냐면 평화통일을 주장했었어요. 평화통일. 자, 우리가 북한과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 평화적인 통일 주장했었는데 요게 공산당 프락시다. 공산당이다. 국가보안법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조봉암을 1958년에 체포하고 1959년에 사형을 집행을 해버리게 돼요.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 조봉암이 쓸쓸하게 죽어버리는 바람에 이승만의 이 최대 정적인 조봉암이 죽게 되면서 사형을 당하게 되면서 진보당이 탄압을 받게 되고 이승만 독재 권력이 점점 더 강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봉암 같은 경우는 2011년도인가요? 2010년도인가? 자, 우리나라 이제 헌법재판소로부터 이 당시에 조봉암의 사형 판결이 무죄라는 이 확정 판결을 나중에 또 받기도 했었죠. 당시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사법살인이에요. 사법부에 의한 권력의 남용이었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심판을 받기도 한 거였었죠. 2011년 들어와서.
자, 신보당 간부 구속하고 조봉암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신국가보안법을 1958년 12월 23일 날 제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국가보안법에 비해서 적용 범위를 확대시켰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적행위에 대한 개념을 확대시키고 선전이라든지 또는 이 선동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4.4.5.1 개헌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4.19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 날 이제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4.19 혁명이죠. 이 4.19 혁명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완의 혁명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 4월 19일은 이 피해 화요일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경찰의 발포로 인해서 이 수백 명이 죽는 이런 유혈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1960년이죠? 1960년 3월 15일 날 선거가 있었어요. 3.15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합니다. 3월 15일 날 당시 집권당이었었던 이 자유당이 조직적으로 이 선거에 개입을 해서 사할 선투표, 그 40%를 투표함에 미리 넣고 이제 투표를 하고, 3인조, 5인조, 자유당 완장을 차고 이제 투표를 하고, 자유당 안 찍을래 안 찍을 수가 없죠. 투표함 바꿔치기, 이런 등등의 굉장히 많은 이 부정을 저지르게 되면서 이기붕을 말도 안 되는 이 수치로 당선시키는, 대통령도 이승만, 부통령도 자유당의 이기붕이 당선이 되었어요. 민주당에서는 이승만 대 이제 조병옥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조병옥이 참 어처구니 없는 게 한 달 전쯤에 미국으로 이제 심장병 치료를 받다가 또 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56년 선거에 누가 급사했었습니까? 전라도 내려가다가 신익희가 이제 급사를 했었죠. 갑자기 죽었잖아요. 조병옥도 갑자기 죽는 바람에 이승만 혼자서 나와가지고 대통령 당선이 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요게 문제였었거든요. 이기붕 대 이제 장면이었어요. 장면은 56년 선거에서 부통령으로 당선이 돼요. 이기붕을 제치고. 자, 그런데 자유당 정권에서 이승만이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또 친아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의 양자가 이제 이기붕이에요. 이기붕인데 이승만이 대통령에 있어서 갑자기 또 죽으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걸 노리고 있었어요. 이기붕이가.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에 조직적으로 이기붕 무조건 당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되어야만 하는 그런 식의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3월 15일날 부정선거가 되면서 이제 이기붕이 당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래서 전 국민들이 또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자, 마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전국 각 지역에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이 시위들이 들불처럼 이제 일어나게 되었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일단,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 김주열이라는 학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마산에서 김주열이 시신이 떠올랐어요. 마산 앞바다에. 김주열의 시신이. 자, 눈에 이제 칠탄이 박힌 채. 이 김주열이라는 학생은 당시 마산상고 1학년이었었던,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3.15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가 이런 참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전 국민들을 이제 들고 일어나게 하는 이 도화선이었다. 4월 11일 날, 이게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밑에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4.19 혁명의 배경하고 나와있죠. 3.15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사할선 투표라든지, 5인조 투표라든지, 개표 과정에서의 어떤 부정, 이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제 원조가 이제 감수를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1958년부터 미국에서 이제, 그 경제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 이제 조금씩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경제적인 원조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 원조를 이제 중단하게 되면서, 산업적으로 이제 침체되고 실업률도 늘어나게 되고 노동농민 학생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국가가 좀 어느 정도 혼란해지는, 경제적으로 좀
위기에 봉착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이 사유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의 이 사건이 굉장히 큰 기폭제 역할을 했었고, 4월 11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고려대학교에서 학생 시위로도 이제 연결이 되었어요. 1960년 4월 18일 날. 자, 고려대 학생 시위. 고려대 학생 시위가 있었다. 여기 이제 4월 18일 되었고, 그리고 이제 4월 19일 날 전국에 있는 이 고등학생들이라든지 이 대학생들이 총봉기를 하게 되는 거야. 총결집에서 완전히 들고 나서 당시 이승만이 살고 있었던 집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청와대죠. 당시는 이제 경무대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경무대로 이제 쳐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4월 19일 날. 자, 경무대 진입을 시도해요. 이게 이제 4월 19일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확산이 된 거죠. 자, 이승만 대통령은 경찰에게 이 시위대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지시를 해버리게 되는 이런 만행이 저질러지게 돼요. 이승만은 사실 사람 목숨 하나 죽이는 거 그렇게 아깝지 않잖아요. 알지 않습니까?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든지, 보도연맹 사건이라든지, 제주 4.3 학살이라든지, 여수순천 사건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 사건들 그 과정에서 전혀 사람 죽은 거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라든지 이런 거 없고, 그냥 오로지 공산당이라는 색깔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빨갱이 사냥을 하듯이, 마치 원시사회에서의 먹잇감 사냥을 하듯이 마구잡이로 토살하는 이런 인면수심의 어떤 동물과 같은 짓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지 않습니까? 그 이승만에 있어서 이 발포 명령 따위는 우습지 않은 거예요. 이때 어처구니없게도 이 시위대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까지도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초등학생들도 이제 이 시위 사회혁명 때 이제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송초등학교 학생들도 우리 그 부모 형제들, 형제 자매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이제 뛰쳐나오게 되는 거죠. 초등학생들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들까지 나와서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겠다고 나오게 되는. 그래서 어쨌든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4월 19일날 계엄령 선포하고 군대 동원 등으로 진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유혈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학생들의 피해 보답을 하라고 하는 이 대학생들의 이 피해 보답을 하라고 하는 교수진들의 시위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4월 25일날 대학 교수단. 이게 1960년 4월 25일날 일어나게 되면서 점점 이승만 정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 1960년 4월 26일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압력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승만이 하야를 직접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습니다라고 직접 육성 방송을 하게 되면서 하야 성명을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다음 날인가요? 4월 28일 날 이기붕, 이 부통령 당선된 이기붕 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기붕 일가가 4명이 전부 다 이제 자살로 비참한 삶을 마감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기붕이 살던 지역이 생가가 서대문 로터리 쪽에 있었거든요. 이 서대문 로터리가 지금 그 4.19 혁명 기념관으로 바뀌었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독서실로 바뀌었나? 아마 그랬는데 어쨌든 이 이기붕이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고, 이승만도 부랴부랴 이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면서 다음 달 5월 29일날 미국의 하와이로 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인이었었던 이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망명을 해서 거기서 이제 몇 년 좀 더 살다가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굉장히 나이도 굉장히 많아요. 거의 강화도 조약 무덤인가요? 1876년 무렵인가? 76년인가? 75년인가? 그때 태어나거든요. 나이도 굉장히 많이 먹었죠. 80몇 살이죠. 어쨌든 이 4.19 혁명은 의의가 굉장히 큽니다.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우리 국민의 힘으로 직접 주권을 쟁취해 나갔다는 데에서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지는 엄청난 역사 발전이 이루어진, 정치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진
혁명적 사건이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표현을 붙여주게 된 겁니다. 프랑스에는 이 프랑스 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독립혁명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 사일구 혁명이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실 필요가 있다. 자, 참고자료 밑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이 진영숙 여학생이 이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목숨 걸고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고 합니다. 저와 모든 학우들은 죽음을 각오하려고 합니다. 데모하다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참 우리 얼마나 자랑스럽고 아름답습니까? 응? 비록 이 학생이 결국에는 총을 맞아서 사망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학생의 뜻을 우리가 계승을 해서 잊지 않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민주 시민이 되어야 되겠죠. 밑에 이제 4월 25일 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문이 있습니다. 3.15 선거는 불법 선거이다. 공명선거에 의해 정부 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자, 밑에 밑에 각주도 나와 있는데 김주열 학생 최루탄이 박힌 내용 요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허정 과도 정권이 나타나게 돼요. 자, 대통령이 없으니까 누가 이제 최고 수반이 되냐면 허정 과도 정부가 몇 달간 나타나게 돼요. 허정이 이제 국가의 최고 수반이 되는 거죠. 허정 과도 정부가 대통령 권한 대행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헌법이 허정 과도 정부 체제 하에서 개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장면 내각하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허정 과도 정부하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이 물러나고는 4월 27일부터 헌법이 개정이 된 6월 중순경까지 허정 과도 내각이 이어지게 돼요. 1960년. 그러니까 약 한 두 달 조금 못되게 허정 과도 내각이 일어났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한번 바뀌게 돼요. 이게 이제 3차 개헌이죠. 그래서 민주당 주도로 내각 책임제, 대통령은 이제 권한을 쭉 빼겠다는 거예요. 책임제와 이제 양원제, 국회의 양원제, 국회를 이제 두 개로 이제 구성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민의원이 있고 참의원으로 두 개의 국회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 집권당의 수반, 집권당의 이제 그 대표가 이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이 총리가 되어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제 행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요게 이제 내각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을 완전히 헌법 개정하고 나서 장악을 하게 되고, 민주당의 대표였었던 이 장면이 국무총리로 선임이 되어서 이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나중에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허정 과도 내각 정부 때의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이 있었다. 이게 바로 뭐냐면 3차 개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개헌이 뭐가 있었죠? 1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있었죠. 1952년에 부산정치파동으로 인해서. 그리고 1954년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을 철폐하라고 하는 중임 제한 철폐 이 헌법 개헌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4.4 5.2 개헌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내각 책임 이승만 정권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허정 과도기를 이끌었던 정부라 해서 과도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이 3차 개헌이 일어났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실시가 되면서 민주당이 대부분 의회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고, 그 민주당 대표였던 이 장면 내각이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윤보선이었어요. 대통령은 윤보선이었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로 총리가 장면이었었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이 장면이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부를 거의 대부분 이끌고 있었으니까. 윤보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개념이 좀 더 강했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시국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승만 즉시하야 제3거 실시, 완전한 내각 책임제 개헌을 단행했었다. 개헌 통과 후 민의원 총선거를 실시하는 등 4개안이 통과가 되었었다. 이게 1960년 4월 26일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허정과도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면서, 자, 민주당 주도로 내각 책임제, 양원제 국회, 지방자치제 등의 헌법이 마련이 되었었다. 이게 3차 개헌이라고 설명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선이 실시가 되면서 장면 민주당 내각이 수립이 되고 대통령으로 윤보선이 선출이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면 내각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2공화국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공화국이요. 이승만 1948년도에 제1공화국이 있었고 장면 정부는 제2공화국이 되겠습니다. 제2공화국. 근데 이 제2공화국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박정희 육군소장이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뒷부분에서 또 설명해 드릴 건데, 박정희 육군소장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면서 제2공화국도 막을 내리게 된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2공화국의 주요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중립화. 자, 경찰 중립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법제도의 중립화. 경찰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사법제도의 중립화, 뭐 이런 게 있었고, 경제건설 과정에서는 국토개발 사업에 이제 착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댐이라든지, 다리를 건설한다거나 하는, 자, 이런 그 국토개발 사업이 있었죠. 국토건설단 운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제2공화국 때는 국토건설본부였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제3공화국,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되는데, 제3공화국 때에 국토건설단 운동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기술을 이제 그 습득을 시키고 일반 청년들에게 건축 기술을 습득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직접 현장에 배치를 해서 노동력으로 이제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가를 다리를 건설을 하고 댐을 건설을 하고 다리를 놓으려면 어느 정도 기술적인 어떤 지식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식들을 가르치는 현장 교육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내각에서는 경제개발 계획도 수립을 했었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보통 우리 경제개발 계획하면 박정희 정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래서 이제 1962년부터 박정희 정권 때 이 경제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사실 그 박정희 정권 들어서기 이전부터 장면 정권부터 경제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제개발. 이승만 정권 때도 사실 경제개발 계획이 있었거든요. 3개년 계획이 있었는데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게 흐지부지 되었다가 장면 내각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게 1961년도 그 이듬해죠. 다음 해 5월 16일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서 장면 내각이 이제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3개년 경제발전 계획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좀 잘못 나온 거죠? 3개년이 아니라 이거는 5개년 계획이 되겠죠? 이 장면 내각 같은 경우는. 한미 경제 및 기술 원조 협정이 체결됩니다. 1961년도에. 그리고 이제 통일운동도 열렬하게 전개가 돼요. 그 이전에 평화통일 얘기했다가 누가 이제 사형당했습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봉암이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었죠. 근데 이승만 정권 때 억압되어 있었던 우리의 어떤 자유가 이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장면 정권 때 들어와서. 그래서 통일운동도 이제 이러한 중립화 통일론까지도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유럽의 오스트리아로 만들어서 주변 국가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어떤 중립화적인 국가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중립화 통일론이 대두가 되기도 했었다. 그리고 이제 남북협상론이 이제 대두가 되기도 했었어요. 민족통일연맹이라는 이 학생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줄여서 이제 민통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민통연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학생들이 모여서
통일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이 남북 협상론이 있었고, 남북 통일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 이 대학생 연맹이라든지 민족자주통일협의회라는 이 단체가 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결성되고 했었거든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협상이라든지, 자, 그러니까 민자통, 민통련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협상이라든지 남북통일론이 대두가 되기도 했었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면 내각의 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기반이 약화가 돼요. 민주당 내에서 구파, 신파가 있거든요. 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구파, 신파가 있어요. 구파는 이제 윤보선 계통이 구파가 되어 있고, 신파는 이제 장면 계통이 이제 신파가 되겠습니다. 보통 자유당 탈당파들이 보통 이 신파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구한민당 세력들, 민주국민당 세력들, 이들이 이제 구파 세력이 되는 건데, 자,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어떤 파벌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 구파가 이제 분당하여서 구파가 나중에는 이 구파가 신민당을 창당을 했었다. 1960년 12월 14일에 신민당을 창당하게 되면서 장면 정부의 이 신파의 장면 정부가 지지 기반이 약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 의지도 미약했다. 민주화 요구를 억압을 했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민주당 정권은 기본적으로 보수성의 성향을 띠고 있었어요. 과거에 민주당이 뭐였습니까? 한민당이었잖아요. 친일 지주들이 이 민주당이 정권 잡는 건데, 이거 뭐 개혁적인 마인드가 있겠습니까? 기존의 어떤 보수적인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혁신 세력과 학생들 통일 논의를 수용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이 어영부영하던 이 장면 내각은 1961년도에 5월 16일날 박정희 육군소장이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군사 정변으로 인해서 붕괴가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장면 내각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16 군사정변이 되는데, 5.16 군사정변. 이때 당시에는 5.16 군사혁명이라고 얘기했었죠. 자기들끼리는. 우리는 5.16을, 헌정 질서를 짓밟은 우리는 쿠데타로 규정을 하게 된 겁니다. 헌정 질서를 두 번이나 짓밟죠. 1961년 5월 16일 한 번 짓밟고, 1972년 10월 달에 이 10월 유신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유신헌법을 새로 이제 만들게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 헌법을 만들게 되면서 두 번이나 걸쳐서 헌법을 짓밟는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박정희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 정부가 되는데, 5.16 군사정변의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혼란과 무질서, 그러니까 장면 정부 때 굉장히 많은 이 자유로움을 갈구하고 추구하려는 이 움직임들이 막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막 데모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거를 이제 군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한 사회 혼란으로 인식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부 군인들, 그러니까 이 박정희라든지 김종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육사 8기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군사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군사혁명이 아니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군부의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정부 때의 군대를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이 감군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정희가 이제 옷을 이 군복을 벗을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 이제 처해 있기도 했었어요. 자기 군대를 좋아서 이제 군대를 지망을 했었는데, 감군 정책이나 하고 자기 옷 벗으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정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박정희란 인물은 약간 좀 카멜레온적인, 좀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박정희는 원래 일제강점기 때 대구사범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대구사범학교의 교사였었어요. 대구사범학교를 졸업을 하고 평범한 이 초등학교 교사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칼을 차고 싶어서 만주로 가게 됩니다. 만주의 신경군관학교를 입학을 해요. 거기 원래 입학을 못했었는데, 나이 제한에 걸려서 입학을 못했었는데, 이제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쓰는 어떤 이 각고의 노력 끝에 겨우겨우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요것도 모자라서 일본까지 가서 일본 육사에 이 편입을 또 하게 되는, 여기 또 입학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만주에서 이제 활동, 또 일본군들이 이제 독립군을 때려잡았는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독립군을 때려잡았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연합군 측, 그러니까 중국군 측과 이제 싸우는 일본 제국주의의 선봉에 섰다라는 건 불변한 어떤 진리, 사실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군이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패망하게 되면서 갑자기 색깔을 광복군으로 바꿔요. 광복군으로 찾아가서 장준하라는 이 광복군 이 사령관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광복군의 지휘로 이제 국내로 이제 귀국을 해요. 국내로 귀국을 하다가 국내 정세를 보니까 자기 큰 형도 이제 사회주의자였었거든요. 박상이라는 사회주의자였었는데, 큰 형도 사회주의였었고, 국내를 보니까 이 사회주의가 어느 정도 판도를 좀 장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로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남조선노동당 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사회주의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여수순찰 11구 사건이 1948년도에 빵하고 터지지 않습니까? 여수 지역에서. 그 과정에서, 자, 대한민국 국군 내부에 이 간첩들이 있다. 그래서 이 숙군 그 과정에서 박정희가 이제 체포가 되었어요. 근데 박정희의 직책이 뭐였었냐면 남로당 군사 총책이었었거든요. 그 남로당 군사 총책이었다 보니까 남로 당원들의 명단을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명단을 가지고 각 부대마다 돌면서 손가락으로 지명을 하는, 쟤는 남로당, 이런 식으로 박정희가 자기 동료들을 하나하나 이제 밀고를, 쉽게 얘기하면 고자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가락 하나에 이제 바로 총살이죠. 총살이고, 박정희도 이제 명단 제출했다라는 이 공을 받고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 또 풀려나서 무기징역이었었는데, 어쨌든 이 명단을 제출했다라는 이 공로로 인해서 좀 풀려나게 되고, 대신에 이제 군복을 벗게 되죠. 군복을 벗게 되는데, 이 6.25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다시 군 내부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박정희의 이제 승승장구에 밑바탕이 되는 거죠. 6.25 전쟁이. 이 장도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도영이 박정희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 적극 추천을 해서 박정희가 이제 군대에 복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6.25 전쟁도 끝났죠. 끝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급을 하게 되면서 소장까지 올라가요. 이 소장의 지위에 있는 박정희가 장도영은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육군 중장으로서 육군 참모 총장이었거든요. 엄청난 이 힘을 갖고 있는 장도영이었었죠. 장도영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군사 쿠데타를 이제 기획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장도영이 좀 이제 처음에는 좀 미온적이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미온적이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군대를 통해서 3,000명인가요? 3,000명 정도의 군 병력만 동원을 해서 서울 시내 관공서라든지 그런 입법, 행정, 사법을 완전히 이제 삼권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군 세력들이. 그래서 KBS를 장악을 하고, KBS 아나운서에게 협박을 해서 총칼을 들이대고 협박을 해서 혁명 공약을 낭독을 하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 혁명공학이, 군사혁명공학이 바로 이 뒷페이지에 있는 이 혁명공학이 되겠습니다. 5월 16일 날 아침에 이게 이제 방송이 되는 거예요. 뭐라 나옵니까? 라디오로 방송이 되는데,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 자주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새벽을 기해서 일제 행동을 개시하여 행정입법 사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중요한 포인트 나왔습니다. 군사정변 일으키게 되면서 뭘 조직하느냐? 뭐를 조직하느냐?
자,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다. 바로 혁명위원회를 조직하는데, 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군사혁명위원회가 뭘로 3, 4일 후에 뭘로 개편이 되냐면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개칭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아시겠죠? 자, 5.16 구사성변이요. 어쨌든 이거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형식적 구애만 거친 반공 체계를 자, 강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더더욱 강화한다는 얘기죠. 유엔 헌장 준수, 그 다음에 뭐 부패와 구악 일소, 뭐 기아선사 민생고 취급 해결, 국토통일, 뭐 공산 중에 대결할 수 있는 실력培养.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가 뭐냐면, 자, 이러한 과업이 완성되면 우리는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다시 본연의 임무인 군대로 복귀하겠다라는, 자, 이런 내용들이 이런 약속을 했었죠. 그런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군복을 벗고 공화당이라는 이 정당을 하나 만들어요. 이 군부 세력들이. 공화당을 만들어서 1963년도에 이 헌법 개정하고 개헌하고 이제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거든요. 내각 책임비서 다시 대통령 중심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작년 내각이었지 않습니까? 3차 개헌하고 나서 이 4차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중심대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1963년도에 윤보선과 박정희 그때 당시 후보죠. 그때 당시 공화당 후보로 윤보선이 맞붙게 돼요. 1963년도에. 그런데 15만 표 차로 간신히 박정희가 대구 경북 일대에서 고향이지 않습니까? 박정희 고향이 구미지 않습니까? 구미 선산 이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엄청난 이 호응을 얻게 되면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박정희는 그래서 참 이 카멜레온 같은 인물이고 참 우리 역사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박정희가 태어날 무렵에 박정희 어머니가 박정희를 낳지 않기 위해서 간장도 먹고 그런데 또 불구하고 끝내 박정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죠. 어쨌든 자, 우리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혁명위원회 설치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구성, 군정 실시. 이거 중요한 포인트다. 알겠죠? 요 기구를 통해서 행정입법 사법을 이제 완전히 통솔하고 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의장이 국가재건 최고회 의장이 있어요. 요 의장이 장도영이에요. 부의장이 이제 박정희고, 박정희는 사실상 장도영에게 모든 실권을 넘긴 이 연기를 했었던 거예요. 연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국가재건 최고회 의장이면 장도영은 원래 육군참모총장이었었잖아요. 육군참모총장에서 국가재건 최고회 의장이 되면서 완전히 그 권력을 장악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장도영이 토사구팽이 돼요. 그래서 이제 토사구팽이 되고 장도영은 이제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떠나게 되는 이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알래스카 토벌 작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아마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왜 쫓겨났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국가재건 비상조치법, 반공법, 특수범죄처벌특별법 등으로 반대 세력을 탄압을 하고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어요. 한국중앙정보부를 창설하게 된다. 지금 국정원이라는 이 정보기관이 있죠. 예전에는 전두환 시절엔 안기부였다가 그 이전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중앙정보부였었죠. 이 중앙정보부장이 엄청난 나라는 새들도 떨어뜨린다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쥐두새도 모르게 이제 잡아가서 고문하고 남산 밑에 이 중앙정보부에 끌고 와서 그 막강한 권력기관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면서 개인적인 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게 이제 중앙정보부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 국가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정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한 재정 확보 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화폐개혁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실시한다는 거거든요. 화폐개혁. 1962년도에 화폐개혁이 실시가 돼요. 그래서 기존에, 환으로 계산했었거든요.
50년인가 51년도에 그때 이제 이승만 정권 때 6.25 전쟁 중에 이제 화폐 개혁을 한번 하는데 2차 화폐 개혁이 이제 단행이 돼요. 그래서 기존의 화폐 단위가 환으로 계산되어 있었거든요. 10환을 1원으로 10분의 1로 이제 그 평가절하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화폐 개혁을 통해서 자, 지하자금 있지 않습니까? 뭐 몰래 숨겨놓은 은닉된 이 돈을 이제 그 지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화폐 개혁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지하자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 화폐 개혁 자체가 뭐 정책적 차원에서 보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개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밑에 이제 화폐 개혁과 관련된 각주가 나와 있어요. 경제 개발에 이용할 국내 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명분으로 통화 개혁이 단행되었으나 서둘러 이루어져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유통 과정의 경색, 생산의 위축 등 악영향만 끼쳤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는 그런 차원이었었죠. 지하경제 양성화. 이 박근혜 지금 대통령이죠.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와 토론 과정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었죠. 자, 국민재건 국민운동 뭐 이런 것도 있었다. 반공운동이라든지 저축을 하자. 그리고 어떤 혁명의 어떤 정당성을 홍보하려는 이런 운동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62년부터 1966년, 1967년부터 71년, 71년부터 76년, 5년 단위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82년, 86년, 87년, 91년, 92년, 97년까지, 92년에서 96년까지, 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까지 수립이 되었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국회 헌법을 통해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제 개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헌법이 개정이 되는 겁니다. 자, 국민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 중심제. 이름 잘 안 나오는데, 잠시만요. 자. 헌법을 또 한번 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중심제로.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실어줄 수 있는 이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을 개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4차 개헌이요. 4차 개헌이 아니라 5차 개헌이요. 제가 앞서 장면 정부 때 설명 안 드렸었는데, 자, 5차 개헌. 장면 정부 때 4차 개헌이 이루어졌었어요. 3차 개헌은 제가 설명해드렸지 않습니까? 3차 개헌은 내각 책임제, 그리고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이 개헌이 3차 개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4차 개헌은 뭐냐면, 4차 개헌은 장면 정부 시절 때 이제 자유당 정권 시절에, 이승만 정권 시절에 있었던 어떤 이 부정부패라든지 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소급 입법.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끌어올려서 과거에 있었던 범죄적 실체를 처벌하기 위한 의도로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입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헌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급 입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4차 개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자,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었다. 이게 바로 이제 5차 개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5차 개헌에 의해서 1963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윤보선과 박정희가 1대1로 이제 맞붙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가 15만 표 차로 윤보선에 승리를 하게 되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년 중임제요. 말씀드린 앞서 이승만 정권 때 4년 중임제였었지 않습니까? 이승만 정권 초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 4년 중임제였었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4년 중임제였었어요. 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공화당이 이제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공화당 있지 않습니까? 이 공화당은, 자, 이 군부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정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당을 처음에 만들 때는 아무래도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거운동도 하고 조직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공화당에서 굉장히 많은 비리, 불법을 저지르기도 해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건데, 그래서 뭐 새나라 자동차 뭐 비리라든지, 뭐 증권시장에 개입해서 비리를 저지른다는, 또 빠찡꼬의 사업에 개입해서 비리를 저지른다는 거나 하는 그 문제를 일으킨 게 바로 이 공화당이었다. 굉장히 부패한 정당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3공화국의 정책, 경제성장 우선 정책이에요. 성장 위주의 공업 중심 개발 정책, 외국 자본 도입,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한일 협정이에요. 이게 이제 1965년 6월경에 이 한일 협정이 체결이 돼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일 협정을 체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론이라든지 또는 이 전문가 각 사회단체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은 게 이 한일 협정이에요. 매국 협정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자, 뭐가 돼 있습니까? 자, 1965년 6월경에 이게 한일 협정이 이제 맺어지게 되는데, 그 이전에 협상 과정에서 몇 년 동안 협상을 했었어요. 1962년부터 1961년에 사실 박정희가 이제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이제 일본에 이제 건너가게 되거든요. 건너가서 이제 예전에 일본의 어떤 스승도 만나고 뭐 이런 과정들도 있었어요. 일본의 이케다 총리라는 사람도 만나고 와서 어느 정도 한일 간의 우호와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협의를 하고 건너오게 되면서 그 이듬해 1962년도에 자, 김종필이 직접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김종필이 자, 일본의 외무장관이었었던 이 오히라를 만나고 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김종필, 자, 오히라 메모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메모. 김종필 오히라 메모가 되겠습니다. 서로 메모를 주고받았어요. 자, 우리는 이만큼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이만큼까지 해줄 수 있다. 라고 서로 메모를 자, 주고받는 그 과정에서 자, 얼마큼 우리가 액수를 청구할 것인지를 자, 메모를 통해서 이제 합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 메모가 이제 2005년도인가요? 거의 한 30몇 년 만에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엄청난 많은 지탄을 받고 비판받았었던 그 내용이 담겨져 있었죠. 독도 파괴를 독도를 폭발을 할 것을 제안을 하고, 독도의 어떤 우리의 주권을 완벽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청구권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받아오는 자금 자체도 굉장한 금액이고, 굉장히 낮은 금액이고, 등등등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메모가 작성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김종필과 오이라가 서로 메모를 작성했었다. 1962년 11월경에. 자, 밑에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중앙정보부장인 이 김종필이요. 김종필이 초대 중앙정보부장이었거든요.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종필은 일본 외상 오이라 회담을 가졌는데, 이 회담의 핵심은 청구권 액수였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각자 생각했던 액수와 조건을 써서 교환했는데, 이것이 바로 김종필 오이라 메모였고, 이는 즉석에서 합의가 되었었다. 자, 청구권인데,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식민지 배상을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식민지 배상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러한 협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굴욕적인 협상이다. 매국 협상이다. 그래서 1964년도에 있지 않습니까? 1964년도에 6.3 사태가 일어나게 돼요. 요 이전이죠? 한일협정은 이때 맺어지게 되고, 자, 6.3 사태라기보다 6.3 항쟁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6.3 항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때 이제 위수령도 선포가 되고 계엄령도 선포가 되면서 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탄압을 받게 되는데,
자, 매국적인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자, 항쟁이었었다. 이게 바로 1964년도에 있었던, 자, 63 항쟁이다. 이때 이제 대통령, 각하하셨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 63 항쟁의 주도 멤버로서 참여를 했었죠. 군의대 총학생 회장으로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체포가 되면서, 자, 징역살이도 하는, 몇 개월 동안 징역살이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63 항쟁에 자기가 참여했다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자,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반대하여 시위를 했었으나, 자, 위수령을 선포하여 위수령 및 계엄령을 선포해서 시위를 진압을 했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1965년도에 자, 이러한 굴욕적 한일협정이 체결되는데,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냐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일본이, 자, 청구권적 명목으로, 배상금적 명목으로 지불된 돈이 아니었어요. 그게 우리의 자존심을 더 아프게 했었죠. 자, 독립축하금으로 돈을 받아오게 되는 거야, 독립. 자, 우리가 독립했다, 너 축하한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주게 되는 거야. 독립축하금. 우리가 바라는 건 일본 제국주의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독립축하금이었어요. 독립을 축한다. 그래서 무상으로 이제 3억 불을 우리가 받아왔어요. 이승만 정권도 막 거의 20여억 불 요구하고, 장면 정부 때도 거의 30억 가까이 일본에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무상으로 3억 불. 그리고 유상차관으로 2억 불. 정부 차원에서. 이건 유상이죠. 그리고 민간에다가, 민간 차관으로 이제 3억 불. 해서 도합 3, 2, 3 해서 8억 불을 유치하는 데에 이제 성과를 올렸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종잣돈이 되어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공장도 짓고, 도로도 건설하고, 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경제 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종잣돈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김종필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 한일협정 과정에서, 이거 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여기 합의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발언도 하기도 했었죠, 과거에. 그러나 국민적 감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베트남 파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이 이제,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해서 남베트남, 그 다음에 북베트남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면서 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또 치열한 내전을 이제 벌이게 돼요. 자,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통킹만 사건을 구실로 해서 개입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통킹만 사건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월남군과 이제 그 사회주의 쪽에 이제 베트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64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군대를 파병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군대를 파병하겠다, 또 그런 의사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 보고 요청을 했었고,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었고, 그래서 군대를 이제 1973년까지 파병을 하거든요. 총 인원 한 30만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이 부대들이, 유명한 부대들 많아요. 해병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룡부대라든지, 맹호부대, 비둘기 부대, 이런 부대들이 대거 이제 파견이 돼요. 그래서 그로 인한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베트남 전쟁 과정에서. 그래서 전사자가 한 5,000명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상자도 이제 몇만 명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고엽제라는 농약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살포하게 되면서 이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 우리나라 베트남에 갔다 왔었던 분들, 저희 작은 큰아버지도 참고로 이제 베트남에 갔다 오셨는데, 그런 후유증들이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사실들이죠.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이 베트남 군인들이 굉장히 너무너무 용감하게 싸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국군들이. 그래서 이 한국군들이 엄청 두려워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베트콩들이, 월맹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월맹군들이.
그래서 얼마나 이 한국군들이 활약을 했었냐면, 마을을 완전히 거의 초토화를 시켰어요. 초토화를 시키고, 죄 없는 이 양민들 있지 않습니까? 양민들도 굉장히 많이 학살을 하고, 비극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너희, 만행들을 굉장히 비판하고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한국군들도 베트남에 가서 못된 짓을 굉장히 많이 저질렀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룡부대, 이런 부대들이 굉장히 많이 못된 짓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우리 장학한 아버지가 또 이제 청룡부대를 또 갔다 오셨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베트남에 있는 이 라이따이안 문제.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거기서 이제 우리 군인들이 이제 베트남 여성들과, 이제 여성들과 사이에서 이제 아이가 나오고, 그 아이가 이제 아버지, 그 아이가 이제 같이 이제 결혼해서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본국으로 우리 한국의 군인들은 귀국을 하고 거기에만 이제 아버지가 없는 채로 생활을 하게 되는 라이따이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베트남에서 또 한국군들을 굉장히 너무너무 싫어한 나머지 베트남 증오비라는 비도 이제 세우기도 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문제들 우리가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성을 하고 사죄를 할 건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는 아직까지 사죄를 하지 않겠습니까? 뻔뻔하게도. 자, 베트남 파병에 대한 그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파병에 대한 대가로 경제성장이 촉진 의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10억 불을 받아옵니다. 전쟁 참여해주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그걸로 이제 경부고속도로도 짓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단도 짓고 종잣돈으로 도로도 건설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베트남 파병에 대한 대가로 경제성장의 촉진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브라운 각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한미 대사인데 밑에 참고전에 브라운 각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파병에 대한 합의 각서가 바로 이 브라운 각서가 되어 있는데, 추가 파병에 따른 비용은 미국 정부가 부담한다. 한국군 육군 17개 사단과 해병대 1개 사단의 장비를 현대화한다. 각종 업자를 참여시킨다. 군사 원조 제공,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죠. 우리 측에 대한 이권을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남 특수를 통해서 고용 증대와 경제 성장이 촉진이 되었다. 자, 그리고 한미 행정협정, 이 소파 협정인데 이거 굉장히 독소 조항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불리한 조항들이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왼쪽에 이기적인 팁에 나와 있어요. 미국 측의 한국 내 시설과 구역에 대한 재반 사용 권리를 광범위하게 부여하며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자유로운 해고를 인정하고 형사 재판 관할권이 주도권을 미국 측에 부여하는, 그러니까 현대판 이 치외 법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년 전인가요? 2002년도쯤인가요? 그때 이제 미순이와 이 효순이라는 어린 학생이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갖고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그 군인들이 우리 국내법으로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격분한 우리 그 시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이 촛불 집회도 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이 소파 협정이 문제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이런 소파 협정의 개정에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삼성기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도죠? 63년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1967년도에 또 대통령이 당선이 또 됩니다. 그때도 이제 윤보선과 이제 또 격돌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도 박정희가 윤보선을 꺾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 대통령을 한 거죠. 두 번까지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임기는 63년부터 4, 5, 6, 7, 그 다음에 8, 9, 10, 11, 그러니까 1971년까지가 대통령이 임기를 끝내고 더 이상 대통령을 하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죠? 그런데 어처구니없게 박정희가 1969년도에 대통령을 더 해먹고 싶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해먹고 싶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 마지막이다. 이승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 대통령연에서 이제 중임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니까 죽을 때까지 100살, 200살 때까지요. 당선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정희는
딱 3번만 하자. 삼선 개헌을 그래서 이제 단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통령 중심제 이후에 나왔던 개헌, 6차 개헌이 되겠습니다. 6차 개헌. 삼선 개헌은 그래서 6차 개헌이다. 자, 요거는 이제 6차 개헌이다. 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분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군대와 민족중의 과업을 달성하고, 자, 이 삼성개헌을 반대하는 투쟁도 당연히 있었겠죠. 학생과 여론이 반발하고, 그랬으나, 자, 이 군사정부는 위수령을 선포하여 진압을 했었다. 자, 변칙 통과와 확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공화당 등 개헌안 지지 의원들이 농성 중인 야당 의원을 피해서 개헌안을 변칙적으로 통과를 했었다. 이 9월 14일에요. 9월 14일날 변칙적으로 통과를 하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1969년 10월 17일날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삼선개헌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 개헌을 마구잡이로 어쨌든 이 통과를 시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1971년도에 또 한 번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이 진짜 마지막으로 대통령 하겠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과 1971년도에 이제 마지막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직선제의 마지막이었어요. 지금 1987년도에 헌법 개정하기 이전에 마지막 대통령 선거가 1971년도에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로부터 1987년도죠. 87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될 때까지 1987년이죠. 될 때까지 거의 한 16년 동안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비극적인 상황이 나타나게 됐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었고, 뒷부분 삼선 개헌까지 아무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